네,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 회사인 인사이더의 한국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좀 유익한 내용들로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녹화도 되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뺄 걸 그랬다 했는데 다행히 얼굴은 안 찍는다고 하니까 좀 부담은 없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제일 핫한 영화인 기생충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스포는 해주지 마시고요.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못 봤지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MBC에서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30대 초반까지, 첫 번째 상업 영화를 만들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나는 영화 감독이 되면 안 되나? 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하루는 나를 잡고 저녁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로 현명하게 또 그리고 그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으니까 1년 동안 다시 한번 잘해보자. 난 당신을 믿는다.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용기를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런 아내분의 그런 메시지에 힘입어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고생도 물론 하셨지만 그래서 1년이 아니라 3년 정도 지나서 괴물이라든가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거장이 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또 저녁에 비슷하게 나도 사실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님이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딱 얘기를 다 봉준호 감독의 얘기를 다 듣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당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답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는 그 영화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 1년이 아니라 3년을 넘게 고생하고 정말 참고 노력하고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그래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어낸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특히나 디지털이 있는 상황에서는 1년, 3년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대 시간 속에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바, 우리 소비자들,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1년, 3년을 놓고 무엇인가를 목적을 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역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이고 또 영화를 만든다면 독창적이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 디지털 마케팅, 이 디지털 쪽에서는 남들이 한 것을 조금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크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다. 독창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에 있는 고객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보았던 그리고 재밌었던 또 그리고 성공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단순히 저 회사만의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저런 것들이 재밌구나 해볼 수 있겠구나 내지는 그런 게 사람들한테 먹히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크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하고 계실 거고요. 또 고객으로부터 우리 사이트 내에서의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실 거고요. 여러 가지 메시징을 던진다거나 오퍼를 준다는 것과 같이 고객과 소통하는 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다른 회사들, 잘하고 있는 회사들, 좀 이쪽 바닥에서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분석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주변 분들을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 너무 색다르거나 아니면 익숙치 않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누구나 하고 있고 이미 회사 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남들과는 다르게 내지는 제가 노래가 나올 뻔했는데 이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살짝 웃으셨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은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일이 있었냐, 현상을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과거에 되게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최신의 테크놀로지와 그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모았다가 로그 분석하듯이 모았다가 마지막에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거를 뭐 시간이 지난 후에 액션을 취하고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측지향적인 그런 형태로 데이터 분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분석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반응까지도 미리 처방할 수 있는 형태까지도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데이터 분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사이트를 운영하시거나 실제로 하시는 사업 안에서 분석을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래지향적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사이트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과거에는 유모차를 좋아했던 사람이 현재는 이유식을 만지고 있다, 이유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연적으로 나오는 분석적 관점은 이분은 지금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기 엄마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묶어서 그룹화시키고 광고를 때려야겠다, 내지는 어떤 특별한 오퍼나 메시지를 줘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뭔가 예측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일주일 이내에 물건을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비용이나 노력들은 당연히 일주일 내지는 10일 이내에 물건을 살 것 같은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데이터를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해보고 또 글로벌 케이스로 컨설팅도 좀 해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천천히 가시는 것 같아요. 이미 외국에서는 데이터를 단순히 과거에 벌어진 것을 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과 같은 방대량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마케팅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를 보통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떤 여성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상품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예를 들면 하신다라고 하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분이시면서 서울에 사시고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타겟 그룹으로 묶어서 광고를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리치가 도달할 수 있는 게 한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냥 데모그래픽적인 그런 사람의 성향적인 프로필적인 그런 측면의 것이기 때문에 전환율은 분명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환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10,000명을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10,000명에 맞는 광고 비용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 하나를 필터를 더 걸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전환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VIP 고객일 것 같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한 번 더 필터링을 걸 수 있다면 당연히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겠죠. 10,000명이 아니라 더 이상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으로 줄어들겠지만, 1,000명이란 말은 그만큼 광고 비용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전환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비용을 떠나서 ROI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광고 집행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특히나 트래픽이 많이 오는 막 여러 가지 물건을 또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 이커머스로 치면 이제 리테일 쪽에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고 많은 종류의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분석적으로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분석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좋아할지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물건을 샀다고 해서 똑같이 그 물건을 살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메이저 쇼핑 사이트에서는 보통 이제 11번가량 쿠팡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쿠팡이 좀 역시 빠른 배송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쿠팡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쿠팡에서 제가 물건들을 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내지는 저의 니즈가 바뀌어서 이제 물건을 안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페이스북을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에도 보면 저한테 타겟 광고를 해요. 동일한 상품 내기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다시 한번 타겟팅으로 저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같은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똑똑한 타겟팅 방법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우리 사이트 안에서 남기는 모든 장르의 족적들을 트레이트를 디지털 풋프린트를 잘 분석하고 그거를 예측하고 또 학습하고 교육을 해서 그룹핑을 좀 더 똑똑한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여러 가지 상품들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를 사람의 힘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의 의지가 아닌 뭐 내지는 담당자의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기계로 인해서 예측되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 학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룹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와 배너, 프로모션, 오퍼 내지는 컨텐츠에 반응할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이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이제 예측 세그먼테이션이다 보니까 한국의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에 계시는 기업에서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만 보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더 잘 꿰매서 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를 가져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리테일 쪽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머신러닝을 기준으로 한 알고리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프로펜시티도 있고 무슨 K 모델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활동들을 엮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또 저희 솔루션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셔야 되는 주요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 7개를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과 분석들과 예측값 중에서도 이 7개가 가장 첫 시작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될 확률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람이 높으냐 낮으냐 라든가 아니면 이탈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정말 먹힐 것 같고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VIP 고객이 누군지를 좀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을 우리 사이트에 이미 온 어떻게 보면 VIP라는 얘기는 우리 고객이라는 얘기고 우리한테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위 잡은 물고기한테 뭔가를 해준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광고를 하시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드워드나 뭐 이런 쪽에 외부 DSP나 이런 데 광고하실 때 이런 우리가 정의했던 우리가 예측하는 VIP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루컬라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광고를 하시는 것이 또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모그래픽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프로파일링 측면에서의 그런 세그먼트를 거실 것이 아니라 내 손님 중에 좋았던 손님하고 비슷한 손님들만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루컬라이크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셔서 외부 광고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상태에 따라서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른 오퍼링과 프로모션을 줄 수도 있겠죠.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은 좀 강한 것 같긴 한데요. 모바일 앱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강하잖아요. 역시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앱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앱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두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앱을 지운 사람들에 대한 타겟팅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되게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 혹시라도 어떻게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 따로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내 고객이 되는 사람들이 앱을 막 깔고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앱을 어인스톨한 사람, 설치를 삭제한 사람만을 타겟팅으로 모아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페이스북 광고를 예를 들면 때려보는 거죠. 뭐 우리 앱을 세 단장 했는데 다시 받으면 어떻겠니? 라든가 아니면 우리 앱을 다시 받아주고 설치를 해주면 뭐 2,000원 할인 쿠폰을 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앱에 대한 사용자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앱을 안 깔은 사람은 깔아주세요도 좋겠지만 이미 우리 앱을 깔아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열혈적인 그런 고객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리타게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앱을 깔았다가 지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택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앱 트래킹 하는 쪽입니다. 그 SDK,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이거, 다른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있는 다른 앱들을 추적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앱이 어떻게 사용되고 거기에 개인정보가 진짜로 들어가고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레벨의 것은 뭐냐면 그런 개인정보나 이런 이슈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앱을 통해서 그 앱이 깔려있는 디바이스에 모바일 핸드폰에 깔려있는 다른 앱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는 정도는 개인정보와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마케팅 활동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또 좋은 재미있는 것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팀한테도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좀 많이 들어요. 뭐 신문에서도 막 보셨겠지만 서로 이제 경쟁도 많이 하고 하는 상황인데 야놀자라고 제가 쳐보면 야놀자 입장에선 야놀자 앱을 깔고 있는 사용자 중에 같은 디바이스에 여기어때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앱을 깔고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앱을 깔고 있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었다면 저라면 프로모션에 좀 더 강한 내지는 가격에 민감한 정보들 위주로 프로모션을 할 것 같고 캠페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트래킹을 해보니까 여기어때는커녕 에어비앤비는커녕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고 나의 앱인 야놀자만 깔려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프리미엄 콘텐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 깔려있는 앱의 상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의 전략과 캠페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과거 기반의 데이터 위에 분석 위에 우리가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가야 되는 것의 분석의 것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머신러닝 기반의 뭔가 예측지향적인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앱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좀 몇 가지의 추가적인 시그널들을 이용해서 뭔가 색다른 그런 내지는 좀 편측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는 더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구슬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또 이건 아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6학년인데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공부를 잘한다, 아빠 바보 같긴 하지만, 한다고 하지만, 점수가 100점이 안 나오면, 그게 액션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예를 좀 우리 상황에서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값진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잘 꿰어서, 뭔가 액션으로, 비즈니스의 활동으로 엮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 보기에도 그게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활동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는 액션들이 중요한데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개인화예요. 이 개인화라는 것이 정말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이 개인화라는 단어 지금은 이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초개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머신러닝도 들어가고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이 들어가서 하이퍼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개인화가 오기 전에 개념은 뭐였냐면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지난 한 10년간.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에 왔을 때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도 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좋게도 얘기하고 자주 오기도 하고 더 많이 사고 할 테니까 경험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경험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 사람이 갖고 싶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화가 더 큰 화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딜 가셔도 뭐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셔도 뭐 어디 뭐 포럼 같은 데 참석을 하셔도 개인화의 주제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제 PC가 이제 PC 진영이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것 같고, 날이 가면 갈수록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제 모바일 쪽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이제 더 액세스가 쉽다 보니까 모바일에 더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PC보다는 이동 중에도 할 수 있는 모바일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뭐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전체 트래픽 중에 60% 이상이 모바일 쪽으로 쏠리는 현상까지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모바일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에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엮어내지 못해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매출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모바일에서 물건을 담고 뭔가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70%가 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버리고 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딴 브랜드로 인게이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해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개인화 중에 하나는 바로 메뉴의 재정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과 니즈를 가지고 사이트를 들어오지는 분명 않을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그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이트가 어떤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상품까지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나 개발자,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는 마케터 입장에서야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메뉴이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페이지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고객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처음 보는 페이지고 처음 보는 메뉴고 처음 보는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액션 중에 하나는 메뉴를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데이터, 현재 데이터, 그리고 예측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봤을 때 남자 물건을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아무리 우리 사이트에서 물건이 여자 물건이 많이 팔리고 여성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애기 상품이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만을 위해서는 첫 번째 메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메뉴는 남자와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뉴 재정렬을 통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킹닷컴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킹닷컴 보시면 이제 방을 막 이렇게 보시면 이 방이 몇 명이 보고 있습니다. 내지는 몇 개의 방이, 방이 몇 개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게 부킹닷컴이 그냥 심심해서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남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보고 있고 그 상품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랄까 어전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징을 던지는 거예요. 너 당신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 방 나가버릴 거야. 지금 너 말고도 이거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수백 명 있어. 너 조금이라도 생각을 늦게 하고 의사결정을 늦게 하면 너는 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라고는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리는 그런 측면의 마케팅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사이트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상품 단위로 내지는 카테고리 단위로 이런 메시징을 줘보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랬을 때 내가 팔고 있는 상품,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어전시를 줄 수 있느냐, 그 성과는 어떠냐, 그 결과는 어떤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가 보통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보통 있는 편입니다. 나는 뭘 사야겠다. 나는 어떤 종류의 물건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 물건을 결정하면 그것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살짝 그 장바구니 상단에다가 프로그레스 바 같은 저런 달성률 같은 그런 그림을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이 37,000원짜리인데 그리고 어쩌면 그거를 37,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끝날 사람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 위에다가 저런 이미지를 달아서 여기서 13,000원만 더 써서 5만 원을 넘기면 무료 배송이 될 수 있어. 내지는 다음번 구매할 때 10% 추가 할인 쿠폰을 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7,000원을 살 사람을 51,000원을 사게 만들어주는 거죠. 평균 객단가를 높이는 좋은 택틱 중에 하나이고요.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사람의 노력을 들여서 만든 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약발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데 심지어 온다 하더라도 뭔가 콜투 액션을 누르지도 않고 뭔가 반응을 안 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분명 페이지에 뭔가 게임적인 요소를 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좀 트레디셔널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게임 요소를 넣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기능들을 넣는다는 게 너무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시대 특히 이 주요 소비군이라고 하는 세대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모바일이니까 뭐 스크래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넣어보시고 아니면 뭐 휠도 한번 돌려보시고 쿠폰을 받는 방법도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쿠폰이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액션과 인터랙션, 인게이지먼트가 들어간 형태로 한다면 당연히 반응률이 더 높고요. 거기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는 페이지 하단 오른쪽 하단 부분에 화살표로 살짝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요거를 올려보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이지가 이제 마치 이렇게 말려 올라가듯이 이제 올라가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징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뭐 쿠폰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품에 대한 특별한 메시징을 던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을 뭐 모든 사람에게 달 필요도 없고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개인화는 결국은 누구한테 주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신규 방문자한테만 해보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나에게서부터 물건을 산 게 뭐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인 사람한테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스크래치 이렇게 좀 긁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인터랙션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쿠폰 코드를 쓸 확률이 일반적으로 쿠폰 다운로드 받기 해가지고 쓰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 저희 고객사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휠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고객들 내지는 방문자로부터 뭔가 방문자를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면 이 사람이 사실은 뭘 원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지는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물건을 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동안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가늠을 해본 거죠. 아, 이 사람은 100번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80번 정도는 남자 물건들을 봤으니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20번의 여자 물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의 오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엄마 아빠의 로그인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구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패턴과 실제로 그 사람의 니즈와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 와이프를 대신해서 쇼핑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 와이프는 또 애들을 위해서 쇼핑을 해주고 있는데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매 이력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너 어땠니? 너는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조건을 걸으셔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에서 뭐 평균 몇 번 이상의 구매를 한 사람, 뭐 열혈적인 그런 활동을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6개월 동안 안 왔다가 갑자기 한번 처음으로 온 사람이라든가 체류 시간이 되게 짧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걸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서베이를 하고 설문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항이 많거나 스텝들이 많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되게 착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잘 해줘요. 우리 리뷰 많이 쓰잖아요. 저는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사고 배송을 받으면 끝이지 왜 그거를 뭐 물론 이제 포인트를 준다고는 하지만 무지 귀찮게 뭐하러 그거를 리뷰를 다 남길까. 근데 보면 리뷰들 정말 한국 분들은 많이 남기시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피드백과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유저 데이터를 내지는 인풋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천이실 것 같아요. 상품 추천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형적인 상품 추천의 방법은 페이지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 구멍 안에다가 추천하고 싶은 로직 하나를 매겨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5개, 뭐 내지는 어떤 페이지를 가면 당신에게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상품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을 하나를 한 페이지에 매핑을 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구멍 단위로 하지 않고 그 영역 단위로 하지 않고 보여지는 상품 단위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많이 팔리는 거, 두 번째 상품은 할인율이 높은 거, 세 번째 상품은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네 번째 상품은 지금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 이런 식으로 상품 단위로 알고리즘을 매기는 거예요. 그 추천의 알고리즘을 매기는 거죠. 이게 왜 좋으냐면 이 페이지에서 이런 상품을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걸 추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로직이 제일 어울릴 것이냐를 아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로직을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1번만 첫 번째 상품만 클릭하더라. 아, 이 페이지에서는 많이 팔리는 거, 인기가 좋은 것을 나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찬스가 높겠구나, 뭐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품 추천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상품 단위로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 이 섹션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사이트에 100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명이 다 우리의 물건을 사주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길 바라죠. 근데 뭐 그렇다면은 전환율이 100%가 됐어야 될 텐데 전환율은 사실 2%, 1%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명은 100명 중에 98명, 97명은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뭐 태스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오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게팅해서 광고비를 써서 뭐 광고를 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분명 목적이 있어서 사이트에 왔는데 어떤 이유에선 간에 뭐 찾는 걸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격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이탈을 감지를 해서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뭐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연락처를 주면 내가 뭐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보내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가기 전에 앱이라도 다운로드 받으면 쿠폰이 하나 더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인게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트에서 아무리 앞서 첫 번째가 분석이 이제 뭔가 좋은 손님들을 모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가게를 잘 단장해서 그들이 정말 좋은 사용자 경험, 고객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글로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있고 이미 선진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메일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메일은 뭐 쓰레기 채널이야. 이거는 뭐 절대 못 써. 뭐 의미가 없어.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인더스트리나 그 업계에서는 이메일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릴 수 없는 채널이라는 거죠. 이메일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여전히 많이 보고 있고 하루에 5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쓴다고 해요. 이메일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버릴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우리 같은 리테일 쪽에서는 이 이메일의 효과가 나름 솔창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메일을 받는 고객들, 우리의 가망 고객들은 이메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좋은 비즈니스의 결과를 내주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그 고객들 중에 반 이상이 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내용의 이메일들이 와서 짜증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이메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매력적이지가 못하다 보니까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왔구나. 그래 뭐 구독 취소하기는 좀 아쉽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읽기는 싫어 라는 식으로 해서 뭐 구글 탭에 프로모션 탭이라는 게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주는데 거기에 5개 이메일 중에 4개는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메일 활동에 있어서 뭔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전히 역시나 개인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서도 결국은 개인화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개인화를 하는, 특히나 이메일에 있어서의 개인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들이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어디서 받았냐, 어떤 상황에서 받았냐를 같이 데이터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막 보던 사람이 나중에 이메일 주소를 우리에게 남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 거고요. 예를 들면 뭐 그 외에 다른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아니면 할인하는 그런 뭐 핫딜 같은 그런 페이지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메일 주소를 우리한테 남겼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격에 민감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주소, 성함, 그 다음에 뭐 주소 이 정도만 모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디지털적인 활동들,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를 같이 모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화된 메시징을 던지실 수가 있는데, 메시징에는 크게는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을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이냐, 당연히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용을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팁을 하나 드리면, 이메일을 보내실 때 사람 이름을 넣어주는 게 정말로 좋아요. 그것이 진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개인적인 그런 개별화된 그런 이메일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픈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 이 브랜드와 보였던 그런 데이터 기반의 그런 활동들이 녹아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추천된 컨텐츠가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서 우리 사이트에서 했던 그런 추천처럼 이메일 내용도 추천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신상품을 무조건 다 쫙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배치앤블라스트로 뭐 10만 명 쫙 이메일 때려가지고 그 중에 한 뭐 2,000명이 클릭해가지고 들어와서 물건 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음부터 2,000명만 보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신상품이 아니라,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우리 사이트에 재고로 남아있는 물건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메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내용이 개인화가 돼야겠습니다. 네. 이메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고민이 뭐냐면요. 이메일은 사실 구독률이 낮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내 사서함은 되게 개인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메일 주소를 웬만하면 잘 안 남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쓰실 수 있는 얼터너티브의 방법이 이제 차선책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브라우저 웹푸시라는 기술이 요즘에 또 인기가 많아요. 외국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페이스북 쓰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쓰시면 오랫동안 한동안 안 들어가면 컴퓨터 딱 켜서 집에서 나 이메일 체크해봐야, 뉴스 봐야지 이래가지고 컴퓨터 켜고 브라우저를 딱 열면 오른쪽 하단에 나는 페이스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2개의 노티피케이션이 있으니까 클릭해서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뜨잖아요. 이게 바로 브라우저 웹푸시입니다. 나는 처음 애시당초 페이스북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지만 그 내용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뉴스를 읽어보려고 하기 이전에 그 행동을 먼저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좋은 이유는, 웹푸시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요. 브라우저만 있고 브라우저에서 메시지를 받겠다는 동의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던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어울릴 만한, 그 사람의 행동 기반에 필요로 하는 메시지, 듣고 싶은 얘기들을 던지실 필요가 있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런 형태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문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랙션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징 차원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앱을, 그 메신저 앱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생기는 이머징 채널에서의 그 활동들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지 뭐 라고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이번 주라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메신저 앱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새로운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페이스북 메신저 앱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무런 그냥 일관된 메시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뭐 상품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콜투 액션을 넣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뭐 더 큰 긴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제 고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파트너분들을 만나보면 제일 많이 하는 불평불만, 내지는 고민이 뭐냐면,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솔루션을 쓰고 기술을 쓰면 새로운 것도 배워야 되고, 공부 실컷 해놓으면 회사에서는 딴 데로 옮기라고 그러고, 이제 2년 지나면 또 딴 부서 가라고 그러고, 새로운 사람 오고, 이제 사실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가, 앞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서도 자동화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화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가지만 좀 찍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의 채널을 쓰는 고객은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고객보다 그 구매력이 낮은 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고객이 하나의 채널을 쓰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편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구매력이 더 높다는 얘기를 그 조사기관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멀티 채널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즈니스들이.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뭐 방법론도 모르고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가장 첫 번째 마케팅 오토메이션 내지는 자동화는 바로 이 네 가지에 근거한 프로세스를 타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매뉴얼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어떤 솔루션과 기술의 도움을 빌려서 하시든, 그거는 이제 각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네 가지의 관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분석하고 뭘 찾아서 액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발동이 되겠다라는 개념의 시나리오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새로 가입을 했다, 내지는 고객이 1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샀다, 고객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분명 각 비즈니스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거를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보통 우리 그 마케터분들 보시면 그 얘기를 해보면 뭔가 메시지 프로모션이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분석해보니까 그래, 우리 옛날 사람들 좀 모아야 되니까 6개월 이상 아는 사람들, 걔네들 누군지 찾아봐, 몇 명이나 되는지 봐봐. 그런 사람들한테 이메일도 던지고 메시징도 주자, 오퍼도 주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대로 조건을 머리에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덫을 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적인 덫을 놓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알맞는 메시징을 매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안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과연 무엇을 줘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겠고, 예를 들면 구매 파워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심지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과 소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이트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메일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메일로 한번 웹푸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이메일로도 갈 수 있어야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그 물건을 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트리거 조건이 돼서 가장 싼 채널인 브라우저 웹푸시를 통해서 카트에 지금 물건인데 왜 안 사니? 이거 빨리 팔리고 있다. 지금 안 사면 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기다려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조금만 더 귀찮게 할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설계된 여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이트에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컨텐츠에 관심이 있다. 마찬가지로 웹푸시, 가장 편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웹푸시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그런데도 반응이 없다.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봤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3일 후에, 예를 들면 아니면 일주일 후에 돈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가 원했던 컨텐츠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장 많이 쓰셔야 되는 채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요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웹푸시, 이메일, 그 다음에 광고, 요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순서대로 웹푸시가 제일 비용 효율적이고 광고가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어차피 자료는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예측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을 추가로 얹어서 더 정교한 캠페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고요. 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실은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볍게 하나만 얘기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솔루션들이 많고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장 어울리는 솔루션을 사고 저기에는 가장 어울리는 솔루션과 기술을 도입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솔루션의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솔루션과 솔루션 사이, 기술과 기술 사이에 통합이 안 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웹사이트에서 하는 활동들
활동들에 대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이메일 활동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설픈 그런 캠페인 내지는 활동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뭐 기능적으로도 잘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적으로도 이게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떨 것이냐, 그런 하이 레벨에서 봤을 때 어떨 것이냐는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요, 제가 앞서 발표해 주신 대표님 때문에 이제 착안해서 얻은 건데, 저희 회사가 궁금하시면 저희 1층에 저희도 부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시면 네, 좀 더 자세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저희가 어떤 고객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